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데요.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인기인 것 같아요.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백색 소음 느낌으로 많이 켜놓거든요. 딱히 챙겨본 건 사실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재미를 붙인 계기가 있었는데, DP입니다. 인기가 있다 그래서 호기심에 켜봤다가 그 자리에서 다 봐버렸거든요. 재미있었어요. DP는 군대 이탈자의 체포를 담당하는 보직인 디절터 퍼스트를 줄임말이죠. DP 병사들의 탈영병 체포 과정과 탈영의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이 주제예요. 뭐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익숙한 배경이고요. 겪진 않았어도 안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군대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수호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대로면 이게 명예직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명예로운 경우가 딱히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징병제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TV 한 대가 전부였던 생활관에 이제는 게임기가 생겼고요. 잠도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도 허락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요즘 군대가 군대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로 예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가야 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아직도 8, 90년대 군대를 생각하는 건 너무 올드스쿨한 마인드 같고요. 아무리 군대가 변해도 대부분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징병제이기 때문이죠. 징병제로 소집된 군대는 아무리 시설이 편리해져도 힘들어요. 이유는 군대가 기본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겐 그만큼 자유와 권리가 중요해요. 하지만 군대를 가는 순간 이 두 가지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인간에게 폭력성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걸 최대한 줄이는 게 군대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이고 외출, 외박, 뭐 게임기, 침대,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병사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원적인 문제인 자유가 보장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로 1년 6개월간 갇혀 살아야 되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해소하고 싶은 군인들이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뭐 성폭행 수준이 아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선임이 후임에게 인분을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병영생활 행동 강령이라는 게 생겼던 거예요. 탈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폭행과 가혹행위입니다. 당연히 모든 군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 심리와 이 징병제의 단점이 맞물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다 자기 미래를 위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당장의 불합리함은 다 참고 순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봉디쌤 같은 사람이라면 전역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폭행과 가혹행위는 우리나라 군대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인데 저는 이게 자유를 박탈당하는 이 징병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DP를 보면서 궁금했던 건 징병제를 하는 다른 나라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해외는 어떤지 찾아보다가 이번 사건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러시아에도 이 DP에 나오는 봉디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군대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이 전역하고 나서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 사람 별명이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야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고 왜 범죄자가 됐는지를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군대 모집 방식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징병을 합니다. 하지만 지원도 받고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대학에 가면 군사교육을 받는데요, 러시아는. 그래서 징병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복무 개념인 거죠. 사건은 징병제 국가일 당시인 1991년 5월에 시작되는데요. 이때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체제였습니다. 소련이라고 부르던 그 사회주의 국가일 때예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고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만큼 군인들의 훈련 강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극동 지방의 부대에서
탈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이게 탈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탈영병과 같이 근무하던 선임 병사가 사망했다는 거죠. 당연히 탈영한 군인을 이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의 살인과 군인이 저지른 부대 안에서 일어난 살인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범인 하나 잡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부대가 급해졌어요. 그래서 해당 부대 병사들뿐 아니라 주변 지역 부대에도 다 연락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동원합니다. 대규모 수색을 했고 내부 자체 조사도 들어갔거든요. 그러자 살해당한 군인은 평소 후임들을 자주 괴롭히고 폭행하던 사람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탈영한 군인은 사망한 이 선임에게 입대하면서부터 탈영하던 날까지 수시로 폭행과 가혹행위,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였던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에게 보복하고 탈영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 전까지만 피해자인 거죠. 지금부터는 탈영한 살인범이 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수색에도 범인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이게 소련군 최악의 군 내부 범죄 사건으로 남게 됐거든요. 그러다 4년이 지난 1995년 10월 이 사건의 범인이 러시아 중앙 지역의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곳에서 체포된 거예요. 하지만 체포된 이유는 탈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혐의가 뭐냐? 18건의 성폭행과 40건의 강도, 15건 이상의 살인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3년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바딤 에르쇼프라고 합니다. 체포 당시 22살이었으니까 선임을 죽이고 탈영할 때 나이는 18살이었던 거예요. 1991년 5월에 탈영하면서 주 혐의인 성폭행, 살인, 강도 외에 납치와 불법 가택 침입, 절도까지 대부분의 강력 사건을 저질러 왔다는 건데요. 연쇄살인범들은 어릴 때 겪은 충격적인 경험이 자라면서 성격이나 가치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 문제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범죄를 통해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바딤 에르쇼프도 어릴 때 환경에서 범행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된 어릴 때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건 그만큼 평범했기 때문에 기록될 만한 내용이 없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확인 가능한 바딤 에르쇼프의 첫 기록은요. 1973년에 이 크로스노야르스크에서 태어났고 1991년인 18살에 군대를 들어갔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때 소비에트는 17살에서 24살 사이의 남자들이 징집 대상이었어요. 2년간 훈련을 받아야 될 때였습니다. 바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 극동지방의 부대로 입대했던 건데요. 법적으로 성인이긴 하지만 막 20살이면 아직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민감할 나이입니다. 이런 데다가 처음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강제로요. 적응을 잘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성향상 이게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바딤은 어려운 쪽이었던 것 같아요.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군대 문화와 사소한 행동까지 바꿔야 되는 제식 생활이 이해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죠. 이미 군대에 들어와 적응해 있던 선임들 눈엔 이런 게 일종의 반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딤의 선임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군대 문화에 폭력이 생기기 쉬운 이유는 계급이 절대적인 신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휘 권한이 있는 간부와 사병 관계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병사들 사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서열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하자면 군대를 안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3학년이 2학년만 따로 화장실에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1학년들이 인사를 안 하고 다니니까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3학년한테 혼난 2학년이 다음에는 1학년을 화장실로 부르죠. 이렇게 혼내는 일이 결국 생겨버리는데 인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면 이건 교사가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선배라도 권유 정도에서 끝나야지 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같은 학생들끼리 하고 교사는 알면서도 방관한다는 거죠. 이게 학교 폭력의 시작이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군대에서도 일어납니다.
누군가 군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이 안 되면 간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 부대에서는 이 교육을 한 달이라도 먼저 들어온 군대 선임이 맡고 있다는 거죠. 같은 병사끼리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군대 들어올 때 병사의 교육이라는 건 안 배우거든요. 이걸 배운 사람이라서 간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휘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육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잘 되지 않고요. 결국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에 적응하지 못한 바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던 거예요. 처음엔 폭언이나 가벼운 툭툭 치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고치지 못하니까 폭행 수위가 세지기 시작했고요. 병사들이 따돌리기도 했어요. 나중엔 아무도 바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바딤이 탈영하던 날 정확히 부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신으로 발견된 선임이 평소 바딤을 괴롭히던 주동자라는 걸 봤을 때 아마 바딤은 이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붙잡히지 않기 위해 탈영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딤 에르쇼프 연쇄살인 사건의 첫 범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 겪은 어떤 경험 때문이 아니라 군대에서 겪은 폭행과 괴롭힘으로 여기서 생긴 정신적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바딤이 선임을 살해하고 탈영해 도망친 곳은 크라스노야르스크라고 합니다.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숨어 살려면 아무래도 익숙한 환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러시아의 정중앙 지역입니다. 면적은 넓은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인천 주민들보다도 숫자가 적습니다. 여기 인구가. 여기 와서 도시를 가로지르는 처음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예니세이라는 강이 있대요. 여기를 찾아가거든요. 범행 계획을 세우고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연히 혼자 있는 16살의 여학생을 발견한 겁니다. 이 여학생은 어두운 저녁이 돼서야 다시 발견됐는데 그 위치가 강가 풀숲이에요. 머리를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했거든요. 사망하진 않았지만 온몸에 폭행을 당해서 멍이 들었고요.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어요. 범인이 바딤인 거죠. 경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피해자도 갑자기 맞아서 기절한 상태라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 뒤로도 바딤은 비슷한 범행을 계속했지만 잡히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왜냐면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탈영 후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뒤 1년 6개월 만입니다. 1992년 11월 28일 이제 본격적인 연쇄살인이 시작되는 거죠. 이 뒤로 3년간 18명 성폭행했고 그중 15명이 사망했어요. 피해자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은 없거든요. 하지만 대신 범행 방식이 일정하다는 게 특이한 점이죠. 바딤이 사람을 죽일 때 찌르거나 베는 흉기, 그러니까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둔기를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폭행하는데 이러면 칼에 비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겠죠. 이미 성폭행이 끝난 시점인데도 빠르게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폭행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건은 모두 야외에서만 일어났거든요. 누군가에게 목격될 수도 있는 불안한 환경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 위험한 범행 방식을 굳이 고집하는 건 바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만 감정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딤의 연쇄살인 시그니처는 성폭행에 이은 둔기를 통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굳이 고집하는 건 아무래도 군대에서 겪은 폭행과 가혹행위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겪은 걸 남에게 똑같이 하면서 그 순간에 그동안 겪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었던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군대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따돌림 했던 그 사람들을 노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제압하기 쉬운 상대라서 골랐거나 아니면 바딤도 군대에서 성추행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3년간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 사이 15명의 여성들이 사망하자 범인에겐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이름을 따서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야수라는 별명이 생겨요. 장기 미제가 된 이유는
범인을 알아낼 만한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 당시 경찰은 범인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범행 흔적을 지우는데 익숙한 사람이고 마치 또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살인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이런 느낌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왜냐? 바딤을 만난 피해자들이 여성만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40건 이상의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도 꽤 됐는데 이 사람들도 모두 둔기에 의한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살해 수법이 똑같으니까 바딤을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너무 철저히 흔적을 감추고 도망 다녔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잡힙니다. 탈영 이후 4년 만인 1995년 10월 29일이었어요. 이날 바딤은 어느 가정집에 침입해서 자고 있던 16살 여자아이에게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 비명소리에 가족들이 방으로 달려와서 바딤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때 아빠가 집에 있던 소화기를 던졌거든요. 여기에 머리를 맞고 바딤이 기절한 겁니다. 이렇게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체포됐던 건데 잡고 나니까 그 뒤가 또 막상 문제였거든요.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가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노숙자인데 돈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충동적으로 여자아이를 공격했던 거라며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신원조회가 결국 되면서 그동안 일어난 살인사건들과 대조해본 결과 바딤 에르쇼프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해외에서는 연쇄살인범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뭐 그 사건의 개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 대신해서 지어주는 건데 이 사람은 크라노스 야르스크의 야수 외에도 별명이 2개가 더 있습니다. 크라노스 야르스크의 치카틸로, 일기 쓰는 미치광이 살인마예요. 이 사람이 다들 아실 겁니다. 안드레이 치카틸로죠. 러시아의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고 이 영상은 검거되고 나서 형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정신병 걸린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하는 겁니다. 기자들 앞에서. 현타 안 오나? 짧게 소개하자면 이 사람 교사 출신입니다. 아내와 자식도 낳은 걸 봤을 때는 겉으로 보면 뭐 평범한 가장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에겐 선천적인 성기능 장애가 있었어요. 어떻게 애를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남성성을 잃어버렸다는 데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우연히 9살 여자아이를 마주치면서 처음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본 겁니다. 하지만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실패했고요. 대신 살인으로 감정 해소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쉬운 3명을 살해했었죠. 그리고 이 안드레이 치카틸로의 영향으로 연쇄살인범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체스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요. 알렉산드르 피추시킨이고요. 이 사람은 할머니 살인마로 유명해요. 타마라 삼소노바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링크 해두겠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이동돼요. 이렇게 안드레이 치카틸로는 러시아 연쇄살인범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 범죄자거든요. 이번 사건의 범인은 바딤 에르쇼프가 이런 사람의 이름이 별명으로 붙었다는 건데 그만큼 잔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일기 쓰는 미치광이 살인마라는 걸 설명하자면은 바딤이 범행 저지를 때마다 항상 일기에다가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알아보기 쉽게 기록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번호를 매깁니다. 1번은 몇 번째 피해자인지, 2번은 범행 날짜와 시간, 3번은 사용한 흉기 이런 식인데요. 이것도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기호처럼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문자 P를 사용하면은 이거는 흉기입니다. 칼, 대문자 N은 작은 흉기, 식사용 칼 이 정도 수준. 소문자 P는 맨손이나 막대기. 4번은 공격당한 피해자의 상태, 부상을 당했으면 여기서 또 소문자 P를 쓰고요. 소문자 T는 죽었어요. 시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5번은 피해자 성별, 6번은 범행 연도와 장소, 7번은 자기가 한 행동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영하고 크라노스 야르스크에 와서 처음 저지른 강에서 저지른 16살 여학생의 성폭행 사건을 기록해 보자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1번 첫 번째 사건이니까 1, 2번 날짜 5월 어느 날, 그리고 시간 오후. 3번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X. 4번은 피해자의 상태죠. 어떤 피해를 입었냐. 부상을 당했으니까 소문자로 P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성별. 5번은 여성. 6번 장소죠. 예니세이 강 근처. 그리고 날짜 1991년. 그리고 7번 어떤 행위를 했는가. 성폭행. 이렇게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언제든지 다시 알아볼 수 있게 저지른 사건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체포되고 처음엔 3건의 성폭행 용의자로만 의심했었는데 이 사람 집을 수색하면서 흉기와 이 일기장이 나왔던 겁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범행 수사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이렇게 검거됐던 거예요. 바딤은 이렇게 자기가 범인이라고 증명하게 될 일기를 써온 건데 왜 그랬냐는 겁니다. 이게 연쇄살인범들의 특징 중 하나예요. 자기가 저지른 사건을 나중에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죠. 피해자의 물건이나 신체 일부를 수집하고 아니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가 보기도 하는데 바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피해자들에게서 뺏은 옷이나 여권, 소지품들을 트로피 삼아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을 다시 가보기도 했고요. 신문에 나오는 자기 사건 기사를 스크랩해두기도 했다는 거죠.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바딤 에르쇼프의 심리 상태와 정신병 여부를 검사해 본 적이 있어요. 바딤은 성기능에 문제가 있고 가학적인 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이상심리와 성폭행 살인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정신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보다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생각이 또 달라요. 판사는 바딤이 정신병을 흉내내는 정상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인지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사건에 유죄를 선고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재판 끝났다고 해서. 탈영병 신분이잖아요. 바로 군사재판을 또 받아야 됩니다. 1998년 6월 시베리아 군사지방법원도 살인 후 탈영을 인정하면서 이 사람에게 총살형을 선고했어요. 변호사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형을 낮춰보려고 항소를 준비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바딤이 자기는 이제 삶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서 이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바딤을 설득합니다. 항소했어요. 성폭행과 연쇄살인이 인정된 상황에서 사실 변호사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항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이름도 알려보고 그래서 몸값을 높여보겠다는 뭐 이런 변호사들이 있긴 하거든요. 가끔 스타병에 걸린 변호사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뻔한 사건을 굳이 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1999년 1월 결국 군사 대법원에서 재심이 열리는데 이번에도 사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1996년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교도소 이름이 귀여운데 블랙 돌핀 프리즌이라고 해요. 검정 돌고래 교도소죠. 여기서 22년째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범행 동기는 군대에서 겪은 폭행과 따돌림 때문인 것 같아요. 차라리 뭐 괴롭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저질렀었다면 감형의 여지가 조금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건과 전혀 상관없고 그것도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만 골라서 자기가 당한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충분히 악질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바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지 뭐 그건 이제 와서 알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폭력성이 몸 안에 이미 있고 이게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발현될 수는 있는 거니까. 하지만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대 선임들이요. 바딤 에르쇼프의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점은 폭력이 폭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딤이. 그런데 군대라는 곳이 자기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받으면 선임들도 그 당시에 분명히 들었을 텐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징병제 군대 문화의 극단적인 단점을 보여준 바딤 에르쇼프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